삼성전자는 거기서 되게 중요한 전략적 판단을 하죠. 재고를 늘리죠. 가족 관계가 좋아졌다는 게 되게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소비와 관련된 것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그럼 소비자 트렌드 변화로 좀 넘어가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소비자들은 이제 어떻게 좀 바뀌고 있나요? 소비와 관련된 것에서 주목할 만한 거는 소비는 기본적으로 돈과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의 행위인데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에 맞춰서 그 욕구를 충족하는 거거든요. 집에 오래 있잖아요. 그럼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가족하고 오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대형 화면 TV가 많이 팔렸어요. L땡, 소땡 이런 이제 대규모의 회사들은 야 경기가 안 좋을 텐데 좀 재고 좀 줄여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코로나 때 집에서 막 뒹굴거리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는 거기서 되게 중요한 전략적 판단을 하죠. 재고를 늘리죠. 그래서 원래 이 판단이 쉽지가 않았던 게 2014, 15, 16, 17 대형 화면 TV가 판매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었어요. 이게 뭐랑 관계가 있냐면 2016년도를 정점으로 해갖고 유튜브가 지상파 TV보다 훨씬 광고를 잘 팔게 되거든요. 그때 골든크로스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2016년 이후에 유튜브가 광고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높아졌던 이유는 매체가 개인화됐다는 거죠. 모여서 TV를 안 본다는 거죠. 그래서 대형화면 TV 판매는 줄어들고 이 유튜브는 올라갔는데 삼성이 그 판단을 한 다음에 2위부터 10위까지 다 더해도 삼성전자 한 대가 판 대보다 훨씬 더 많이 팔았어요. 삼성전자 가전이 그래서 붐업이 된. TV가 잘 팔렸고 그래서 OTT를 보는 사람들 70% 이상이 대형 화면으로 봤다잖아요. 이게 가족 관계랑도 관련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궁금한 거는 코로나 시기인 20년, 21년은 그랬다 쳐요. 22년에도 그럴 것이냐. 22년에도 TV 살았으니까 볼 수밖에 없는 건가요? TV 판매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계속 어느 정도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가족 관계가 좋아졌다는 게 되게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올해 되게 중요하게 내년 이후에도 당분간 좀 주목할 만한 소비 현상 중에 하나는 자녀하고 부모 세대 간의 소비의 전이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새 이제 MZ세대들도 등산 많이 하잖아요. 그니까요. 그게 이제 작년 7월부터 나타난 현상인데 저희가 빅데이터로 분석을 했는데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들은 이 습관을 줄일 수가 없어요. 매년 가긴 가야 되니까. 근데 못 갔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저희가 패널 빅데이터로 분석하니까 작년 코로나 초기에는 독서, OTT 이런 거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뭐 시간이 이제 책도 좀 보고 그게 오래 못 갑니다. 7, 8월에 뭐가 늘어나냐면 근질근질하죠. 애슬레저룩 판매가 급증하기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해외여행 가려면 목돈이 들어가니까 자산 관련 투자가 이제 그쪽에 돈을 묵혀놓는 거죠. 이 두 가지 현상을 보면 작년 이후에 등산을 하는 인구가 MZ세대가 엄청 늘었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게 20대 골프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20대에 골프장에 가거나 스크린 골프를 했던 사람들의 10명에 7명이 부모랑 같이 갔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40, 50대 이상의 부모들이 아이들이 하는 게임들을 다운받아 하는 비율이 엄청 늘었습니다. 세대가 서로의 경험들을 공유하는 거죠. 소비 경험들을. 그래서 역으로 세대 갈등이 있을까 요새 좀 줄었어요. 그러겠네요. 그러면 결국엔 게임 인구가 4050으로 소비층이 더 저변이 넓어졌다, 확대가 됐다라는 게 될 수 있고 등산 인구가 골프 인구가 2030으로 더 확대가 되면서 그쪽 관련된 산업들이 계속 성장할 수 있다 이런 걸 말해주는 거네요. 외부 활동은 해야 되는데 불특정한 다수랑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카카오톡을 보니까 괌 패키지 여행 이제 할인 상품 이런 게 뜨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해외여행이 이제 본격 도래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해외여행이 대폭 증가하게 될까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전망은 조금 비관적입니다. 왜냐하면 여행이라는 경험은 기본적으로 일상이 평온하거나 루틴할 때 새로운 경험에 대한 욕구가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여행을 갔다 오는 동안에 누군가 주변에 이제 있을 수 있는 질병에 관련된 전염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불확실성도 대단히 높은 상황이라서 이것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 중심으로 여행 수요가 풍선처럼 이렇게 팍팍 불거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해외여행보다는 국내 여행이 그다음에 도시 지역보다는 시골이나 슬로우 라이프 추구하는 영역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좀 있다. 요즘에는 이 소비 트렌드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취향인 것 같아요. 개인의 취향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나 상품 같은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취향의 변화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좀 바뀌게 될까요? 취향의 변화는 2017,
17, 18년, 19년도까지 계속 관찰이 됐는데 그러니까 분화가 되고 좀 더 고급화되고 전문화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혼자 뭔가를 하기 시작했어요. 혼자 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깨닫기 시작했는데 사람이 기본적으로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해야 되는데 이걸 불편해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혼자 하는 것들이 이제 발달해 온 거거든요. 근데 함께를 하고 싶은 욕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뭘 함께 하느냐? 나랑 비슷한 거, 같은 취향,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하다가 이게 대규모의 유행으로 확산된 게 살롱 문화죠. 그게 책이든 뭐 취미생활이든 동호회 중심으로 그러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게 딱 막혔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화가 어떻게 됐냐면 예를 들어서 커피 모임 같은 경우에는 믹스 커피를 타 먹다가 커피 원두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맛을 차이를 느끼다가 커피 갈아 먹는 원두를 좀 좋아하다가 그 그라인더의 제품 종류까지도 이렇게 가는 깊이 있는 경험으로 확장되는 방향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느 순간에 이 깊이 있는 경험들을 아까 사회적 욕구를 말씀드렸잖아요. 사회적 동물이니까 그걸 이제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취향들을 공유하는 그 SNS가 작년에 가장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직접 대면은 안 되고 SNS 통해서 이거를 공유하기 시작한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공유인 건지 자랑인 건지 둘 다예요. 아 그래요? 네. 취향을 자랑하는 시대가 되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뭐 소비나 이제 다른 쪽의 산업이 좀 더 깊어지고 고급화되는 취향도 있겠지만 또 하나 측면 부정적인 측면은 기본적으로 자기 경험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평가받는 쪽으로 저희가 제목을 그래서 당신의 취향은 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평판을 받을지에 대해서 취향을 그쪽으로 맞추려고 하는 경향들도 있어요. 되게 아이러니하네요. 아이러니한 거죠. 왜냐면 취향이란 건 개인의 지극히 취향이잖아요. 개인적인 건데. 근데 그게 공유되고 자랑화되면서 일종의 대중화가 된 거네요. 이 정도면 자랑할 만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취향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잘 모르겠습니다. 이사님의 그쪽은. 취향은 뭐예요? 저는 좀 어려운 책 읽고 잘난 척하는 그거가 취향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거 이렇게 알아? 이거 어려운 책인데 이해해? 뭐 이런 식의. 그래서 그걸 공유하세요 SNS에? 공유하다가 욕을 하도 먹어가지고 요새는 잘 안 합니다. 평판을 받으셨군요. 취향에 대해서 평판을 받으셨어요. 저희가 이 트렌드를 볼 때 지금까지는 투자하는 트렌드 그리고 소비하는 트렌드를 살펴봤다면 우리의 생활의 트렌드도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학교 생활이든 이 생활에서의 변화는 어떤 게 좀 주목할 만할까요? 문화적인 성향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비가역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거와 비슷한 맥락에서 지금 이제 중소기업이나 뭐 대기업이라도 일부 부분은 재택근무 이제 없애고 위드 코로나에 가면 이전처럼 다들 회사로 출퇴근을 정상적으로 하고 그게 정상적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것들을 꿈꾸는 우리 그 관리자분들이 계실 텐데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그 몇 년 동안 작년하고 몇 차례에 걸쳐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만족도가 너무 높아요. 재택근무에 대한 만족도. 네. 특히 MZ세대가 지금 퇴사율이 대단히 높은데 MZ세대 만족도가 대단히 높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한 뭐 10명 중 8, 9명이 지금 상태를 만족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되돌아간다.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막 이탈하다 보면 회사도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오겠네요. 그럼 재택근무를 늘려주던지 뭐 결정을 해야겠네요. 그렇게 되면은 기업의 생산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아요? 최근에 연구 결과가 그렇게 몇 군데가 나왔는데 생산성은 전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생산성은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은 뭐 윈윈이다. 직원들도 좋고 회사도 좋고 윈윈인 거네요. 그게 조사를 해보면 그 재택근무 경험자들하고 재택근무 비경험자들하고 무엇이 다르냐. 그러니까 감정노동을 덜 해요. 이 사람들이. 감정노동을 덜하고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아웃풋을 내야 된다라는 스트레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제에 집중하는 거죠. 그 생활만 효율적으로 가져가는 거니까 뭐 그런 측면을 유념하게 관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통제감 때문인 것 같아요. 아침에 집중이 좋은 사람도 있어요. 저처럼. 저 굉장히 일찍 출근하거든요. 6시 반에서 7시 전에 출근해가지고 직원들이 출근하기 한 2시간 반 전에 읽을 거 읽고 정리하고 그거를 엄청 집중해서 그 시간이 전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 시간을 활용하는 거고 저녁 시간에 집중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을 자기한테 맞추는 거예요. 어차피 성과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지는 거니까. 내년 대선 공약 중에 하나로 주 4일제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주 4일제도 그렇고 이렇게 재택근무나 유연근무제도 그렇고 내 월급이 깎이는 거 아니야 라는 게
사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우려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중간 타협안이 유연근무제 확대 같아요. 물론 그거를 할 수 없는 면대면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걸 어떻게 할 건가는 세부적인 조정이 좀 있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내년이 정치 시즌이기 때문에 큰 선거가 2개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치적인 이슈나 이쪽과 관련돼서도 지금 올해 제가 말씀드린 일상적 통제감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잘 좀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청원 게시판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이용률도 2018년도보다 3년 동안에 엄청 늘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유를 물어보면 자기가 거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통제감이 있네요. 그것 때문에 높은데 문제는 정권이 바뀌어도 이게 없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8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유지돼야 되는 거고 일정의 통제감이 어떻게까지 확산되냐면 올해 되게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SBS에서 조선 구마사라고 하는 TV 프로그램들이 역사 왜곡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막 논란이 있었는데 예전에 논란이 있으면 각본을 바꾸고 했는데 종용이 됐습니다. 2회. 종용이 됐고 그게 대중들이 그 욕구를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청원 게시판에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광고주를 직접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대중들의 통제감이 굉장히 날이 서 있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답답함을 경험하는 사람 많은데 만족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 감정을 계속 대리만족할 때가 필요한 축적하고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원 게시판이나 아니면 복수물 컨텐츠를 좋아한다거나 그러니까 그걸 소비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대리만족은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요 민감한 상황을 잘 이 더듬이를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 얘기를 조금 더 했을 때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이제 있잖아요. 이게 트렌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본적으로 지금 트렌드는 완벽하게 개인이 파편화되어 있는데 파편화되어 있는 개인이 자신의 영향력을 과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 심리학적으로는 대단히 큰 착각입니다. 그거 아시죠?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 하얀 사람하고 까만 사람하고 붙여놓고 하얀 건 공에 튀기는 횟수를 쳐라 한 다음에 그 고릴라가 지나가요. 근데 거기서 막 이렇게 했는데도 고릴라 못 보는 사람이 10명 중 7명이에요. 공만 세다 보니까.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나는 그거 다 셀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9명이에요. 10명 중에. 나는 일상을 통제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다 생각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주는 괴리가 앞으로 이제 관찰해야 될 대목인데 지금 굉장히 부정적 감정을 축적해야 되는 하고 있는 시기고 그다음에 정보를 개인화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식이냐면 내가 맞다는 식으로 또 과도하게 확신될 수 있고 투자하는 쪽에서는 이런 정보가 위험합니다. 그렇죠. 투자 확신감이 드는 순간 균형 있는 정보가 안 들어오기 시작해요. 디지털 시대에는 정보가 나를 찾아오기 때문에 내가 찾아가지 않는 한. 그래서 투자할 땐 대단히 위험성이 있는 상황이고 정치도 마찬가지겠네요. 정치도 양극화되고 있는 거죠. 그렇네요. 네. 팬덤 정치가 되고 있는 거죠. 어떤 특정 후보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만 계속 보게 되는 네. 거죠. 그거에 대한 또 확신을 갖게 되는 거고. 그래서 유튜브 역할 큽니다. 기자님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트렌드 모니터라는 거는 패널 조사단을 기반으로 설문조사 방식으로 한 거고 어떤 데는 또 빅데이터 방식으로 트렌드 조사를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개인들이 트렌드의 변화를 좀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트렌드 책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거에 주목을 하셔야 되냐, 앞에서 어떤 자료를 분석했냐를 관심 있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외 사례나 앞에 선도 소비자들이 어떤 소비 행태를 보였는지를 분석한 책들이 꽤 많습니다. 그게 앞으로 유행할 거란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분석은 코로나 시대는 조금 덜 맞아요. 코로나도 예측 못했고 기본적으로 과거의 소비 패턴이나 선진국의 소비 패턴들이 국내에도 확산될 거란 전제가 깔려 있는데 이거는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 책의 효용 가치는 이런 것도 있었어. 이거 우리 아이디어를 하면 할 만한데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채용할 때는 이런 식의 방식이 좋고 저희들 책처럼 리서치 데이터나 빅데이터 같은 것들 분석하는 책들은 한 50% 내외에 뭔가가 움직이지 않으면 큰 게 안 보여요. 아까 말했지만 대중이 움직여야지 트렌드다. 그러면 근래에는 아마 이 현상은 그대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네네네. 전망한. 그래서 하지만 엣지 있는 아이디어는 주기 좀 어려워요. 멀리 있는 건 또 파악하기 힘든 걸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뭐 그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식의 관점을 이제 고려하시고 읽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 변화를 읽을 때 되게 중요한 단서는 어디 있냐? 저는 역설적으로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읽으려고 하시는 변화를 특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보려고 하지 말라는 의미인가요? 이게 그렇게 특정하지 않으면 어떤 질문이 뭐냐면 내년 트렌드는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드릴 말씀이 트렌드 사회 변화죠. 뭐 어쨌든 정치 시즌이죠. 뭐 이런 식의 이제 모호한 얘기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 어떻게 변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나이키가 내년에도 잘 될까? 뭐 이런 식의 내가 알고자 하는 변화를 특정하시면 그때부터 관찰이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되게 흥미로운 변화가 생깁니다. 네.
지금까지 이 트렌드의 변화를 읽고 또 예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 가졌습니다. 수고해주신 윤덕한, 마크로밀, 엠브레인 이사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글말 구독자님, 저는 다음 퇴근길 내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인터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